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와우넷 채널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거예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와우넷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 둘 다 이용하기 쉽게 업그레이드가 되었으니 많이들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아무리 부부싸움을 해도 되는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은 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주 밟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연구국 국장 왕 씨는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 소매 거래 시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시장의 조건만 성숙된다면 수요에 맞춰서 역의 결제 기능의 도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무게 있는 인물의 발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이 중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역의 결제 서비스를 정식으로 거론한 것은 결국 달러의 권위에 대해서 공식적인 도전장을 내민 것이니까요. 여기에 더해서 중국은 지난주에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서 서방의 국제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 반미 혁명에 동참할 동지들과의 전선을 구축했죠. 이 중국과 미국은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이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미국 역시 말로만 그치지 않았어요.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공급망의 역할을 해왔던 중국을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이 시작됐으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벤트라면 지난 3월 23일이었죠.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발표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이거 명백하게 공급망 재배치의 일환으로서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텔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만 잘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파운더리는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계속해서 재투자가 돼야만 하는 분야거든요. 특히 인텔은 파운더리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면 고작 3년 전에 포기한 거를 다시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실제로 게일싱어 최고 경영자는 인텔이 파운더리 서비스를 재개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IBM 같은 미국의 굴지 IT 기업들과 협업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했어요. 자, 여기서 미국 정부의 핵심 정책이 뭘까요? 중국을 반도체 공급 라인에서 제거하고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파이낸셜 타임스의 25일자 칼럼에서도 구글을 비롯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텔의 전략적 선택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논평했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로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딱 한 주 차이로 두 개의 중요한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이 중국의 셔먼에서 우리의 외무부 장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났고요. 이번 주말에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말 미일 정상회담의 목적은 앞서 거론해드렸던 주요 공급망의 재편성입니다. 니온 게이저의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기 위한 연구개발, 생산 체제 분담을 위한 워킹그룹을 이번 회의에서 구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합니다. 워킹그룹은 일본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고요. 미국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상무부 등이 참여해서 구성하게 되는데요. 워킹그룹의 수장은 양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공동으로 맡게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그냥 말뿐이던 국제 공급망 재편성은 이번 모임을 계기로 속도를 좀 낼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2차 전지,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가 이 회담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점이죠. 얄타 회담도 아니고 우리 문제를 남이 결정해서 선을 긋는다는 점이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모두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이 국가를 배제하고 기업이 먼저 초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 활동이 국가 간의 경계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떠한 글로벌 기업이라도 특정 국가에 있다면 그 나라의 인력을 고용하고 그 나라의 GDP에 관여하게 되니까요. 물론 양쪽의 러브콜을 받았다는 것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닐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3일, 4일 주말임에도 쉬지 못하고 이 백악관과 중국의 동시 러브콜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놓고 마라톤 회의가 있었다는 후문이니까요.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프레시 생산을 위한 2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더욱이 최근 이 공장은 총 150억 달러를 들여서 2단계까지 증설 투자가 마무리됐어요. 이 중국의 붙자니 미국 시장과 공급망 재편성에서 우리만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고 미국을 선택하자니 시안 공장이 위태롭습니다. 당연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용 씨였다고 하더라도 항소 깔끔하게 포기하고 학교에서 좀 쉬고 오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대만의 TSMC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최고 사양의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투자를 결정했고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아바라키현 츠쿠바시에도 반도체 후공정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재편성되는 공급망이지만 TSMC가 먼저 적극적인 참여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미국과 일본이 공급망 재편을 위해서 만나기 딱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지난 3일 우리는 중국의 왕위를 중국 셔먼에서 만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만남에서 뭐 초청장도 못 받았으니까 중국과의 만남에서 뭔가 근사한 이익을 챙겼더라면 뭐 그런 대로 좋을 뻔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했어요. 만남 이후에 이 양국의 외교 당국이 모두 나름대로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번에도 두 나라가 발표한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 이건 서로 추구하는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네 외교부의 발표문에서는 시진핑의 방한이라는 이벤트에만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특파원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시 주석의 방한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가급적 조기에 일정 등의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외교부 보도자료도 결국은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발표문에는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조차 일절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힘을 쏟는 이유는 요 사드 보복의 철회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죠. 중국은 국민의 생각보다 당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당이 생각을 결정하면 여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 나이키와 H&M 불매 운동이 있었던 거 아시죠? 이게 전적으로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먼저 당의 생각이 뭐 기관지 등에 전달되고 나면 샤오펀홍이라고 하는 이른바 풍문 조작단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샤오펀홍은 머리에 물을 부어 세뇌시킨다는 이른바 관수법에 의해서 교육된 극렬 애국주의자들의 조직인데요. 주로 인터넷상에서의 공격을 전담합니다. 그러고 나면 뭐 중국의 3대 정치 조직인 공청당이 가세해서 범국가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시키죠. 이처럼 당의 생각이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중국 최고의 지존이신 이 시 주석의 방안이 중요한 겁니다. 그의 방안은 곧 중국 정부의 의지가 한안령의 해제에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시진핑의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한안령의 해제 시간표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정의용 장관은 회담에서 문화 콘텐츠 분야 등 여러 제안을 가급적 조기에 해제하려면서 이 한안령의 해제를 다시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만 이 왕위의 답변은 계속 소통해보자, 요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여자의 언어와 외교적 수사는 요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계속 소통해보자, 이 말은 시끄러이 짜샤, 이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두의 이번 한중 외교관 회의는 우리 측에서 별로 얻은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물론 중국도 얻은 게 없기는 피차의 일반입니다만
우리 측보다는 약간의 외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외교부는 발표문에서 양국은 건강 코드 상호 인증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백신 협력을 전개하며 신속 통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한국이 중국의 해외 동포 백신 접종 계획인 춘미아오를 지지했다라는 내용도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 발표문에는 또 이와 관련된 문구가 단 한 문단도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요 말을 해석하면 중국 백신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들여와서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접종시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그런 행동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백신을 맞은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은 백신을 경계로 네 편 내 편이 나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선진국들 중에서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죠. 역시 화이자 등 이 서방권의 백신을 허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이 물론 중국인들에 대한 백신이라지만 중국산 백신을 도입한다면 이 땅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 모양새가 완전히 구려집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서방이 아닌 중국 쪽을 바라보는 일종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진짜 난감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중국이 끈질기게 요구해왔던 한중 외교 안보 담당자 회의체 2+2 회의를 6년 만에 재가동하기로 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한미 2+2 회의가 있었죠. 한중 간에도 똑같은 회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이 한미 간의 2+2 회의를 희석시키겠다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진중하게 생각해 보죠.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를 중국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물론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별로 관심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 미국의 쿠바처럼 우리가 너무 미국에 편중되어 있을 경우에 불편하다는 것 정도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너무 미국 편에 붙지 말라는 요구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 또한 중국을 비하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이웃이에요. 매우 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시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을 솎아내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미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시장을 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산이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누구 편을 들자 이게 아니라 어느 한 편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만약에 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국익이 어느 쪽에 가까울지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중국은 우리와 대부분의 생산품이 겹치는 경쟁자에 속합니다. 우리가 배를 만들면 그들도 만듭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면 그들도 만들어요. 그들 시장에서 뭔가를 팔려면 매번 후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권을 가진 순수한 소비 시장에 가깝습니다. 우리와 경쟁할 수 있는 재화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전투기도 안 만들고 만들긴 하지만 게다가 중국은 상대하기 어려운 이 정부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부의 비호 아래 공청단이라고 하는 행동대장 그리고 샤오펀흥이라는 풍물 조작단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질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들 중국의 열혈 애국단체 타깃이 오히려 영토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한복은 물론이고 김치도 중국이 원조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길 수 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글에 반박 댓글이라도 달면 당장 그는 공공의 적이 돼서 중국에서 활동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나이키라든지 H&M만 조직적 공작의 희생자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이 세상 아티스트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BTS도 중국에서는 정말 하찮은 이유로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7일이었죠. BTS가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시에이티로부터 벤플리트상을 받고 올해는 6월 25일 70주년사로서 이 양국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 것뿐이에요. 충분히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날부터 샤오펀흥은 BTS를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6.25 전쟁을 항미 원조, 그러니까 미국에 대항하고 한국을 돕기 위한 전쟁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결국 그 때문에 삼성전자 등 이 한국 기업들이 BTS가 들어간 광고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잘 나가다가도 하루아침에 인터뷰 한 번으로 가차없이 뒤통수를 맞았던 것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요? 중국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 민중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둘러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H&M 사태 직후 모든 매장들이 지도에서 딱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어찌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중국에서 뭔가 장사를 하려면 모든 공식적인 발언은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와 관점에 모두 맞춰져야만 해요. 이건 매우 치명적인 약점인데요. 물론 먼 훗날에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중국보다는 미국에게 외교의 중심이 맞춰져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건 정치인들의 소관이고요. 우리는 투자자니까 최근 이 두 개의 회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투자의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저는 궁극적인 목적지보다는 반드시 경유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코로나19이 창궐 했을 때 상당히 많은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잖아요. 지금은 분명하게 어느 회사의 백신이 가장 유용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이맘때는 누구도 감히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경우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지를 예측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누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든 그 백신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CMO를 거칠 수밖에 없죠. 마치 반도체도 설계만 하는 팹리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설계도대로 생산하는 파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이 제약 분야에도 설계자가 만든 도면대로 대량 생산을 해주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이 발생했을 때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수탁 생산 회사였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 국제 공급망의 재편에서 누가 전국적으로 수혜를 받게 될지를 예측할 능력이 없어요. 그게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요. TSMC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 다른 인피니언이라든지 나녀라든지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선택이 되든 반드시 대만과 한국을 제외한 지역에 새로운 반도체 공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공장이 새롭게 세워진다면 반도체 장비주들이 대거 필요합니다. 최근 그 반도체 공정 장비주들이 독보적인 강세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저는 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보유 전략을 권고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